일단은 최근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느끼고 계신 게 있을 거야. 한국 주식시장 투자하기 정말 힘든 환경이구나. 2021년도는 쉬운 장이 아니었다란 말이지. 주식시장이 좋을 때는 주식시장에 일단 올인하는 게 가장 수익률이 크잖아. 근데 이런 위기 상황이 생겼을 때 우리가 후회하는 게 뭐야? 현금 들고 있을 걸. 돈은 어차피 계속해서 일을 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훌륭한 자산 배분을 통해서 정말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쌓아갈 수 있지 않을까. 예, 안녕하세요, 대표님. 예, 오늘 날짜 3월 10일인데, 예, 대선 좀 재미나게 보셨어요? 중요한 정치 이벤트이니만큼 주식시장과 연관 지어서 많이 봤었지. 아, 그것도 그렇게 보이시죠? 예. 윤석열 당선인 관련주나 뭐 그런 이야기들은 이제 차차 하도록 하고 우선은 2월 24일부터 시작됐던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해볼까 해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저는 짧게 끝날 줄 알았는데 한 일주일이면 저는 어느 정도 정리되고 사실 시장 상황도 안정화를 찾을 거라고 싶었거든요. 이게 생각보다 너무 장기화가 되고 사실 투자를 계속 해야 되는 관점에서 보면은 이 이슈는 꼭 한번 기억을 해두고 체크를 한번 해둘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면 일주일 전부터 비철금속이랑 뭐 원자재랑 농산물 쪽 가격 변동도 엄청 심해졌었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형님한테 좀 오늘 들어볼까 해서 모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벤트는 맞는 것 같아. 지금 현재 세계 정세를 봤을 때 사실 그 부분이 예상보다 길어졌던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 국제정세 전문가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푸틴의 생각이 조금 어긋난 부분이 있잖아. 네, 우크라이나가 생각보다 세게 저항을 한다는 부분. 그리고 미군이 어차피 개입을 못할 거라는 생각은 이견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바이든 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을 철수하면서 사실 욕을 많이 먹었었잖아. 근데 그런 부분에서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과거의 이라크전이라든가 아니면 아프가니스탄 내전을 통해서 미국이 얻어간 게 아무것도 없어. 탈레반 정권을 몰아낸 것도 아니고 괜한 미국 군인들만 희생을 당했잖아. 그러다 보니까 여론이 우리가 거기에 왜 있어야 돼 이런 수준이 돼 있고 예전에야 미국이 사실 원유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었잖아. 근데 지금은 셰일가스를 개발하면서 미국이 오히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매장량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만큼 에너지 자립이 가능하다 보니까 굳이 중동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은 부분, 그 부분을 통해서 사실 이제는 미군이 실질적으로 지상군에는 개입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제 계속 앞으로도 계속 그런 그러니까 식이지. 뭐 너무 3차 대전처럼 확장될 것 같은 그런 정황이 아닌 이상 굳이 그럴 필요가 굳이, 없잖아. 파견을 뭐 적극적으로는 하진 않을 것이다. 그렇지. 이번에도 우크라이나를 물적으로 도와줬지. 사실 그리고 경제 제재를 그냥 러시아 경제 제재로 그냥 압박하는 그냥 그런 모습. 그치. 근데 도관에 든 쥐 입장인 푸틴 같은 경우는 지금 무서울 게 없잖아. 그냥 마지막 그냥 발악을 하고 있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미군은 거기에서 또 적극적으로 못 들이대고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장기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집중할 부분은 그 전쟁 자체에 대한 우려보다는 3차 대전이 우려될 것 같으면 우리가 뭐 주식 걱정을 왜 하겠어. 그냥 라면 하나라도 더 사는 게 낫지. 맞아요. 그렇잖아. 지금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 3차 대전 국면으로 확전될 것이다라는 걱정은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좀 이 전쟁이 장기화됨으로 인해서 상품 가격이 계속 변동폭을 키운다라고 한다면 인플레이션 우려가 더 키워지면서 연준의 지금 정책 결정에 있어서 조금 혼란을 주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있어. 특히 오일 가격이 그렇지. 이제 원유 가격 봤잖아. 나 어제 깜짝 놀랐거든. 130달러 갑자기 넘는 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근데 어떻게 생각해보면 지금 또 베네수엘라에서 증산에 대해서 조금 협약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공급에 대한 부분을 누군가가 뒷받침해준다라고 했을 때 가격이 금방 하락을 해버리잖아.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사실은 옛날하고는 조금 다른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는 거야. 내가 생각했을 때는 예전에 오일 쇼크 때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던 게 그 공급망이 비는 거를 보충해 줄 만한 국가가 몇 안 됐었잖아.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변동성은 있대. 나는 한 방향으로 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 그래서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 이런 모든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주면서 오히려 그게 더 안 좋지 않나 싶은 부분이 뭐냐면, 지금까지 느껴온 바로는 증시가 가장 싫어하는 게 변동성인 것 같아. 불확실성과 변동성. 왜냐하면 불확실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갈팡질팡하다 보니 가격 변동을 키우는 거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 연출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가장 안 좋은 점은 불확실성이 오래 지속될 것 같다라는 부분이 가장 안 좋은 것 같아. 그렇지. 왜냐면 예를 들어서 예전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같은 경우에 보면 누군가가 누구를 침공한다라고 했을 때 사실 막상 침공했을 때 전쟁이 딱 일어나잖아. 그때부터는 주가가 또 회복을 했어. 맞아요. 불안감에 빠졌다가.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 지금은 그러지 못하고 있잖아. 왜냐하면 계속적인 인플레이션에 대한 불안감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궁지에 물린 푸틴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불안감이 작용을 했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지난주에 사실 제일 정점은 그날이었던 것 같아요. 핵발전소 러시아 쪽에서 탈취를 했다. 그렇지. 그런데 그게 사실 유럽에서 가장 큰 핵발전소였고, 그런데 좀 더 알고 보니 그냥 포탄이 터지고 막 불이 났던 거는 핵발전소 옆에 있는 기숙사가 이제 그렇게 망가졌던 거였고, 안전에는 뭐 크게 영향 없이 뭐 러시아가 관리를 잘 하고 있다. 뭐 그날 이후로 사실 채권 가격 급등해서 고점 찍었고, 그리고 오일도 그날 거의 최고점 찍었고, 순간. 그리고 밀 가격이랑 귀리 가격들, 저는 밀 위트가 상한가 간 거 처음 봤어요. 나도 처음 봤어. 그러니까. 일단은 뭐 우크라이나 때문에 그런 거잖아. 유럽 최대 곡창지대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된 건데, 사실 그 부분은 되게 심각한 상황인 것 같기는 해. 왜냐면 곡물 가격은 사실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보여왔잖아. 왜냐면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자본이라든가 노동력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경향이 있지만 토지가 제한되는 만큼 농업에 대한 중요성이 계속 부각되는 시점에 있었잖아. 근데 그 와중에 또 중요한 곡창지대에 그런 사태가 벌어졌으니까 일단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곡물 가격도 급상승을 보여준 부분. 이거는 사실 우리 지금 역사적으로 엔겔 지수가 최대치에 이르렀다라고 얘기를 들었거든, 내가. 그래요? 왜, 엔겔 지수 잘 알잖아. 엔겔 지수는 우리가 먹고 사는데 관련된 비용이다 보니까 이거는 밥상 물가라고도 하지. 여기에 직접적으로 반영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물가는 계속 올라가. 근데 경제는 계속 안 좋아져. 그러면은 이거는,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까지 누구나 다 할 수 있게 만드는 거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큰 거지 전쟁 자체에 대한 두려움은 아닌 것 같아. 내가 생각했을 때는. 그러면 일단 3월에는 연준이 금리 인상할까요? 금리 인상을 해야지. 무조건 해야지. 왜냐면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해야 되고. 그런데 50bp는 아니다. 50bp는 안 할 건데 일단은 목표는 뚜렷한 것 같아. 올해 말까지는 1.75를 맞추겠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175bp잖아. 그런 식으로 한다면 연속으로 계속 올리지 않을까. 그리고 그중 한 번은 50bp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이슈에 가장 어떻게 보면 지금 판단의 그 기준이 되는 거는 오일 가격이고, 우선 1차적으로. 오일 가격이 조금 더 사실 조금 안정화된다면, 만약 한 80대 정도까지, 80대 후반이나 90대 초반 정도로 안정화된다면 사실 미국은 순간적으로 50pp를 조금 올릴 수 있는, 올릴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명분이 되는 거고. 농산물 가격이 또 조금 우크라이나가 워낙 곡창지대 역할을 하고 전체 수출량의 30% 차지하더라고요. 그 곡물 가격도 영향은 미치겠지만 우선 저희가 주목해야 될 거는 오일 가격이다. 가장 중요하지. 왜냐면 수출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수입물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오일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잖아. 그리고 모든 석유화학 제품들 우리가 많이 쓰는 플라스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원유에서 나오기 때문에 오일 가격이 상대적으로 중요할 수밖에 없지. 그래서 일단은 공장의 가동률이라든가 이런 걸 생각했을 때도 사실 지금 우리가 두려워할 부분은 유가가 공급망 리스크를 얼마나 어떻게 타개할 수 있는지. 그렇게 따지면 산유국들이 얼마나 공조적인 모습을 보여줄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 오펙이 얼마나 협의를 또 하느냐.
예, 그러니까 마음을 모으느냐. 그럼 그건 또 미국의 역할이 중요한 거고, 사실 예전에 오펙 체제에서 미국이 끼면서 오펙 플러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 지금 그만큼 미국이 산유국의 위치에 올랐기 때문에 사실 그걸 가능하게 해줬던 게 다들 알고 있겠지만 셰일 혁명이었잖아.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결부시켜서 생각을 했을 때 어쨌든 미국은 예전에는 약간 경찰 국가 같은 역할을 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약간 경제의 균형점을 찾아주는 그런 역할을 좀 하지 않을까 싶은 부분이 있어. 그러면 저는 2분기, 3분기에 가장 뭐 중요한 키워드는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 뭐 스태그플레이션이 되겠고, 그 다음 혹시 형님께서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키워드는 어떤 게 있으실까요? 일단은 두 번째, 세 번째가 있어. 근데 두 번째 키워드는 신재생 에너지가 아닐까 싶어. 왜인지를 생각해 보면 과거에 오일 쇼크가 있었을 때 오일 쇼크가 일어나게 된 배경은 산유국 중에 대부분이 중동 지역에 몰려 있었잖아. 그런 부분들 때문에 걔네의 위치가 강했고 그런 부분 때문에 다른 나라들은 끌려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잖아. 근데 지금은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잖아. 미국이 어느 정도 산유국으로서의 위치를 가지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본다면 그때도 예전에도 그랬어. 오일 쇼크가 일어났을 때 그 사후 조치가 중요했단 말이야. 자기만의 에너지 자립에 관련된 부분을 유럽 같은 경우에는 뭐 풍력이라든가 이런 부분, 원자력을 개발하고 이런 부분에 집중을 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셰일 혁명을 일으켰고,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야. 유가가 급등한 거에 대해서 피해를 보는 만큼 신재생 에너지 쪽에 대한 드라이브를 더 강력하게 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독일은 이미 그런 첫 스텝을 내딛었지. 일단은 신재생 에너지를 100% 가동하는 그 부분을 원래 2050년에 잡고 있다 2035년으로 땡겼다란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 그런 부분에 관련돼서 신재생 에너지 쪽에 우리가 더 빠른 드라이브가 걸리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예측할 수 있잖아.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주식들이라든가 관련된 ETF를 볼 필요성이 있어지는 거지. 그러면 유가가 언제 튈지 모르니까 유가 관련주를 사자. 이거는 바보 같은 생각이잖아. 그렇죠. 사실 공급망 리스크라는 거는 기업의 비용을 전가하는 거고 기업이 비용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익 규모는 감소하게 돼 있어. 정유주도 어느 정도의 유가 레벨이 올라가면 거기에 대해서 해지를 건 게 있기 때문에 오히려 피해를 볼 수가 있단 말이야. 이번에 중국 기업 하나가 그렇게 해서 망가졌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그러한 부분에 집중을 할 필요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 그렇죠. 저는 오늘 좋았던 게 그걸 너무 직접적으로 생각해서 그게 집착할 게 아니라 좀 더 한번 크게 한번 열어서 신재생 에너지 섹터 쪽을 한번 다 둘러볼 필요가 있다. 예. 그래서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그래서 나도 ETF를 찾아보니까 뭐 ICLN이라든가 PBW라든가 이런 거 괜찮더라고. 그래서 걔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모아가는 전략 괜찮지 않을까 싶고 일단은 내가 생각했을 때는 유럽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풍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의존할 수밖에 없잖아. 다만 풍력 발전 비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최근에 보면은 바람이 얼마 안 불었대.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풍력의 가동 비율 자체는 떨어졌다라고 하더라고. 그런 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또 신재생 에너지 사이드에서 봐야 될 게 ESS, 에너지 저장 장치를 봐야 되는 거지. 그렇죠. 왜냐면 우리가 뭐 태양이 많이 쬐일 때 태양열을 저장해 놨다가 에너지 저장 장치를 통해서 전환해주고 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뭐 에너지 저장 장치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 아니면 거기에 관련된 ETF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특히나 해외 주식 쪽에서 우리가 관심 가질 만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 그리고 아까 키워드 2가지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는 나머지 하나는 뭐예요? 또 리오프닝인데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코로나라는 게 우리의 일상을 많이 바꿨잖아. 그렇죠. 코로나로 인해서 일단은 우리가 언택트 문화에 익숙해진 부분이 있고 인터넷 관련된 부분이 더욱더 빠르게 디지털 관련된 부분이 더 빨리 발전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뭐 메타버스 환경이라든가 이런 게 더 빨리 구축됐다고 보고 있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발전된 부분도 있었지만 거꾸로 퇴보한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공장이 예를 들어서 베트남이라든가 중국 같은 우리가 생산을 하는데 생산 거점으로 많이 활용했던 그런
국가들의 공장이 가동을 못했잖아. 코로나로 인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도 2차적인 또 공급망 리스크가 발생을 했던 거고. 그렇게 생각해보면 우리가 지금 가장 큰 리스크로 받아들이고 있는 현실적인 리스크는 공급망 리스크란 말이야. 그럼 그 부분을 타개하기 위해서 리오프닝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세계보건기구에서 코로나는 감기와 같은 것입니다라고 규정을 해버린다라고 하면 그냥 전 세계적으로 리오프닝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실제로 미국과 영국에서는 마스크를 벗는다라고까지 하고 있잖아. 그러면 그게 세계 전체적인 대세가 되지 않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 왜? 지금 코로나 관련된 부분 때문에 경제가 위축된 상황에서 유동성으로 버텨냈는데, 이 유동성 자체도 이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금리 인상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축소를 시킬 수밖에 없어. 그럼 남은 경제 정책은 닫혀있던 경제를 풀어주는 리오프닝밖에 없지 않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 그러면 리오프닝 관련주를, 특히나 소비재 관련주를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최근 동향을 보면 에어비앤비가 상당히 괜찮은 흐름을 보이고 있더라고.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여행 관련해서는 유가가 너무 올라갔기 때문에 여행 관련주라든가 항공 관련주는 쉽게 보기가 힘들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어비앤비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건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을 어딘가에서는 가지고 있지 않을까. 그리고 현실적으로 봤을 때 전쟁이 지금보다 확산되지는 않을 거라는 가정하에는 리오프닝 말고는 대안이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 나는 그렇게 하고 있어. 예. 오늘 세 가지 말씀하신 주제들. 투자할 때 앞으로 저도 사실 한 6월 정도까지는 그쪽 섹터 집중해서 좀 같이 보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다음 시간 때 좀 더 자세한 이제 섹터별 대표주들 한번 읊어보도록 하죠. 저희. 예, 고맙습니다. 수고했어요.